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세무사 1일 문제풀이 같이 처음부터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이제 한 문제씩 나가는 문제들을요, 조금 이제 관련된 문제들 설명을 드리고, 부연 설명하고 해서 회계를 좀 더 쉽고,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이제 설명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죠. 1장에 재무회계 개념 체계와 재무제표 표시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첫 번째가 다음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와 관련된 설명들이다. 잘못된 것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재무보고라는 게 이제 회계 정보를 이 회계 관계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그리고 잠재적 투자자 그리고 대여자 등 기업이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을 목적한다. 그렇죠.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정보 제공, 유용한 정보 제공이죠. 저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유용한 정보 제공이고, 두 번째,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보다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업보고서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는 건 재무제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계량화하기 이런 질적 정보와 미래지향 등 정보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는 건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까지 포함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일반 목적 재무 정보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렇죠. 이 재무보고라는 게 아무리 일반 목적이라고 해도 100%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보고서 이외의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보고기에 대한 정보도 고려를 해야 되죠. 당연히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포함해서 제공하지만은 이게 모든 거래나 사건까지 다 포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그 변동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므로써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보고기업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됐죠, 여러분? 보고기업의 가치라는 건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기업의 예를 들어 시가총액 뭐 이런 건데 재무제표상의 금액 가지고 시가총액을 이렇게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는요, 그 기업의 모든 것들의 공정 가치를 예를 들어서 근거하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또 판단해서 가는 건데 그거를 현 상태의 재무제표만으로 표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재무보고 할 때는요, 모든 것을 공정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역사적 원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0% 다 정보가 현재 시세를 반영한다.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번이 잘못됐죠. 자, 이렇게 돼 있고 5번은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주주로부터 위탁받은 자원을 보전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탁 책임의 이행 요구를 보고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렇죠? 이 재무보고 중에 하나의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주어진 자원을 제대로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 자원을 제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갭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대한민국 회계론과 회계 실무를 합리적으로 체계한 것이므로 기업이 회계 실무를 하면서 지켜야 될 규범이다. 그렇죠. 지켜야 할 규범이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재무제표 작성 준수해야 될 지침으로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그 타당성이 뒷받침돼야 되며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회계 가능 같은 관습적 요인도 회계 원칙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 원칙,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거는 이 불변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 현실 또는 회계 관행 그리고 회계상에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개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중 한교책 대 국제 기준은 신뢰성이 있고요. 신뢰성은 재무정보 제공을 강조하여 역사적 원가인 자산보유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한교책 대 국제기준은 신뢰성이 있는 재무정보를 강조해서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여러분, 물론 원칙은 역사적 원가지만 이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 공정가치 개념을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역사적 원가만 인정됐지만 지금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공정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재평가 등을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개념이 확대가 됐고요. 역사적 원가에 의한 자산부채 평가를 주시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가치 평가에 의한 자산부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공정가치라는 단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4번까지 볼게요. 동그라미 4번 상장법인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므로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은 소규모 법인이든 뭐든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대기업이든 소규모 회계든 똑같은 룰에 의해서 입각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그래서 국제회계기준 쓰는 게 부담이 되는 게 그 특례라든지 이런 걸 봐주는 케이스들이 없기 때문에 이 비상장 중소기업한테는 국제회계 기준이 좀 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3번 보십시오. 자, 다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에 대해 잘못되는 것은 1번 개념체계. 이 개념체계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개념체계는 그 회계 기준안과 기준서상의 내용들을 쉽게 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들을 이제 추려서 만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론적이기 때문에 개념체계하고 국제회계 기준이 서로 대부분은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회계 개념체계하고 국제회계 기준하고가 서로 충돌돼서 서로 다르다면 일반론이 아니라 이 국제회계 기준 자체가 먼저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 개념체계는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 작성 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맞고요. 두 번째,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법규, 회계기준, 절차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도 맞고요. 세 번째,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래에 대한 회계치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이 개념체계라는 것은 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네 번째,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서로 창출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국제회계 기준이 개념체계보다 그러니까 일반론보다는 이게 특수한 부분을 특별론이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개념체계보다 항상 우선시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물어보십시오. 4번 재무보고라는 개념체계 내용 중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재무 정보의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가 있다면 이건 그 정보의 그 재무 정보는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자,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성격을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새로운 재무보고 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 가능성의 일시적인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과거로 소급하는 소급적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진적용이라는 거는 이런 소급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A 방법으로 갔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B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비교는 떨어지더라도 목적적 값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 가능성은 목표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은 목표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은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는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이게 지금 보면 목적 적합성, 그리고 충실한 표현이라고 하고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이게 비교 가능성,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해 가능성, 이 가능성들이 있어요. 검증 가능성 등등 있죠. 그래서 이 가능성, 이 비교 가능성이고, 비교 가능성은 말 그대로 목표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주는 게 바로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개념체계에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제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일부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현상에 대한 정보는 회계정보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재무보고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렵다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과 어려운 거를 제공하는 거는 본인이 파악해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는 거지 내가 주관적으로 결정해서 미리 제외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공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를 할 때는 내가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가장 보편적인, 쉽게 얘기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제공을 해줘라. 이런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5번 문제. 자, 다음은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것은요. 첫 번째, 재무제표 요소 중 자산의 측정 기준에는 역사적 원가, 현재 가치, 현행 원가, 실현 가능 가치. 그렇죠? 측정 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실현 가능 가치,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자, 두 번째, 재무제표 인식에 있어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법률적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그렇죠. 형식보다 실질 우선의 원칙을 먼저 준한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측정 기준은 보편적인 측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역사적 원가가 원칙이에요. 보편적인 가장 흔히 쓰고 있는 측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공정가치가 좀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IFRS가 아무래도 자산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 개념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공정가치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측정 기준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기준에는 공정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원가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의 재평가, 유형자산, 자산의 재평가도요. 원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행위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정가치를 만들어 놔버리면 하고 싶지 않아도 매기말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원칙은 역사적 원가로 가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당신 돈 들여서 당신 시간을 투자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건 역사적 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이 그래 틀렸죠? 3번이 틀렸고. 자, 그래서 그러면 5번, 동그라미 5번도 재무제표 요소 중 자본은 해당 기업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잔여 지분이므로 별도의 측정 기준이 없다. 측정 기준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측정 기준이 있을 뿐이고요. 자본에 대한 별도의 측정 기준은 없다. 맞습니다. 자, 6번째. 다음에 자산의 인식 및 측정 관련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재고자산은 등 재부전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자산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죠. 그렇죠. 필수적인 건 아니다. 2번.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화는 지출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여러분, 무상으로 받은 건 자산 못 잡냐 이거죠? 자산 잡을 수가 있죠. 왜? 무상으로 받는 거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만큼을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급한 대가가 없더라도 여러분 공정가치만큼을 자산의 수중이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잘못됐네요. 자, 한번 역사적 원가로 자산을 측정할 때는 자산가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이 취득 시점별로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4번 역사적 원가로 계산한 당기순손익은 현행 원가 영업손익에 대한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보유손익을 합한 금액과 그렇죠? 역사적 원가는 영업손익이라는 건 팔아서 남는 차익과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자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익을 측정한다. 맞고요. 5번째 현행 원가는 해당 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한정 시점에서 다시 취득하고 지급할 현금이나 현금생산이 현행 원가라는 건 또는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내가요 어느 해당 자산에 있으면 이 동일한 자산을 지금 당장 시장에서 얼마 주고 사올 것이냐 또는 지금 당장 똑같은 거 만들 때 얼마가 발생할 것이냐 이게 현행 원가의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똑같은 거 사올 때 얼마 주냐. 자, 7번 문제 보시고 자, 다음은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자, 유동자산은 보고기간으로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등과 같은 정상 영업주기 내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되는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원래 여러분 보고기간 말일부터 유동자산이니까 12개월 이내요. 현금으로 회수되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뭐냐면 영업주기, 영업순환주기라고 나옵니다. 12개월을 넘더라도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동자산으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같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그건 유동자산으로 한다. 두 번째, 상이와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을 구분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나 성격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하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격은요 구분 표시하는 게 맞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서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 항목과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단계와 비교에 의해서 원가 항목을 재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 방법이 변경되면은 분류가 변경하면 다른 걸로 바꿔 타는 걸 재분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재무제표 항목 중에서 유가증권이라고 할게요. 유가증권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고 해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바꿔 타는 거 이런 걸 재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분류하는 목적이 바뀌었거든요. 분류 방법이 바뀌거나 그럴 때는 갈아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네 번째, 자산에 대한 재고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해서 관련된 자산을 손해그룹 표한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뭘 공부하는 거냐면 상계인데 정확하게 해서는 여러분 상계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상계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는 상계하면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상계는요. 자, 자산과 부채 상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 상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둘의 원칙입니다. 상계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은 상계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 매출채권 가지고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매출채권이 100만 원. 이 중에서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대손충당금 10만 원. 그러면 장부상이 9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매출 채권만 90만 원 썼다 이거예요. 이거 놓고. 이거는 되냐 이거죠. 이렇게 쓰는 거는 상계 위반 아니냐. 이건 상계 위반 아니에요. 상계가 이런 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오케이예요. 오케이. 왜?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 상계 안 된다면서요. 이게 자산이죠. 대손충당금은 부채가 아니거든요. 대손충당 같은 계정 또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같은 계정은 이게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하지 부채가 아닙니다. 상계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말라는 얘기지 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상계하는 건 아니더라.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 부채. 그래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밑에다 안 쓰고 그냥 한꺼번에 매출 채권 90만 원 이렇게 쓰는 건 다 좋다 이거죠. 자산부채 상계 위반 아니니까. 자, 그래서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케이입니다. 맞습니다.
자, 5번째. 기타 포괄 손익은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매도가는 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 현금으로 UMP, UMP 수당의 파생부분 효과적인 부분. 이게 바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한다. 그렇죠,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재분류 조정되지 않는 것이고,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 손익이나 매도 환산 재측정 손익, 뭐 이러면 UMP 효과적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재분류 조정되는 기타 포괄 손익이다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놔주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문제풀이. 자, 우리 거기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은 재고자산 회계치로 관련된 내용인데 잘못되는 것은 자, 1번 반품 조건부 판매 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상품을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보고된다. 그렇죠? 이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반품 기간이 종료되거나 구매자가 재화의 선적을 실질적으로 수락하기 전까지는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판매자는 재고자산을 잡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반품 기간이 끝나면 자, 우리가 미래 반품 가능성을 예측 가능하면요. 이거는 인도 시점에 수익 잡습니다. 한 걸로 보고서. 그러니까 재고를 잡으면 안 돼요. 재고 자산 하면 안 됩니다. 재고 포함하면 안 된다. 자, 미래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면 인도 시점이 아니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재고자산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인식하니까. 2번. 선적진도 기준으로 상품을 매입한 경우 운송 중인 상품은 매입자 재고자산에 포함을 하되 선적진도 조건이면 선적할 때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적할 때 수익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입자 재고 포함하는데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운송비나 보험료 등은 내가 선적을 됐으면 다 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갖고 오는 비용도 다 내가 부담하는 거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자 재고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2번 그렇게 해서 분류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오시고 한국은 2015년 12월 31일 날 지금 보니까 재고산 실사를 통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6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60만원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주 한국의 기말 상품 재고를 계산하면 얼마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한국이 고객에게 인도한 시송품에 시송품이라는 건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세요라는 얘기인데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 팔린 게 아닙니다. 자, 3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현재 고객으로서 매입의사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시송품이라고 하는데 시송품이 아직 27만원 중에서 판매자가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안 했다라는 건 아직 안 팔린 거죠. 안 팔린 부분이 지금 얼마라고요? 3분의 1. 그럼 얼마? 9만원.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착지 인도지기로 매입해서 기말렌즈 운송중 상품가는 23만원인데 우리가 1월 7일 날 도착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럼 뭐야? 이걸 미착 상품인데 도착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도착 아직 안 했으면 재고 포함하면 안 되죠. 당연히. 세 번째, 한국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하진 현재에서 기말연지에 판매되지 않고 보관 중인 상품 원가는 이게 우리가 위탁 판매니까 적성품이네요. 안 팔고 아직 갖고 있는 원가가 얼마라고요? 원가가 얼마? 18만원. 네 번째, 한국이 과거로부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은 이것도 미착 상품이죠.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이미 선적이 됐다라는 것은 재고자산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원가가 얼마짜리고 9만 원. 그래서 선적된 시점에서 재고자산에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재고자산 금액은 계산하니까 얼마가 된다? 36만 원. 그래서 답은 얼마? 36만 원에 60만 원 더하니까 총 얼마? 96만 원.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고자산은 96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2015년 초에 실을 설립한 이페스는 2015년 말에 다음과 같은 성격과 용도가 다른 세 종류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페스의 기말재고는 확정 판매 계약 가격이 계약가격이 950원짜리고 이행을 위해서 보유한 A 상품, 자, A 상품이 확정 판매 계약 때문에 1,300개가 포함되어 있고 확정 판매 계약의 이행을 위한 판매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EPS가 2015년도 포괄 손익계산 반영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겠습니까? 아니죠? 자,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지금 보니까 상품이죠. 자, 상품에서는 자, 재고자산의 수량에다가 원가에서 뭘 빼는 거냐? 순실현 가능가치를 빼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는 Net Realizable Value라고 해서 NRV를 뺀 금액이죠. 단가가 떨어졌을 때 이런 얘기죠. 자, A를 볼게요. A 상품 확정 판매가 있다라는 건 이게 구분되는 거죠. A 상품은 확정 판매 계약도 있고 나머지 일반 판매 계약도 있더라. 그렇죠? 확정 판매하고 일반 판매하고 같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확정 판매가 A 상품 1,800개 중에서 A가 1,300개, 나머지는 일반 판매가 500개입니다. 자, 확정 판매 계약은 판매 계약 금액이 단위당 계약가격이 950원이니까 자, 전체 원가가 1,000원인데 여러분 파기로 한 계약된 금액이 550원밖에 안 되니까 아직 안 팔린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얼마가 손실이 발생했어요? 65,000원 손실이더라 얘기죠. 그리고 일반 판매 같은 경우는 원가는 여러분 1,000원인데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것은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A가 1,100원에서 1,050원 빼면은 50원 빼면 1,050원이죠.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재고자산이 더 떨어져야지 올라간 건 평가 손실이 없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B상품 같은 경우는 1,000개고요. 한 개당 원가가 950원이고 자, 그런데 거기 950원에서 예상 판매 원가 950원에서 50원 원가 빼니까 얼마가 돼요? 9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원 얼마? 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5만원.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C는요, C는 500개고요. 1200원에서 순실현 가능가치가 1150원에서 100원짜리 빼니까 얼마가 돼요? 1050원이 되죠? 1150원에서 100원을 빼니까 그럼 150원이니까 얼마? 75,000원 정도가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세 개를 합하니까 전체 평가 손실 얼마가 돼요? 19만 원의 평가 손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답은 전체 평가 손실 얼마? 19만 원. 자, 순실현 가능가치가 올라가면 평가 손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원가보다 떨어져야 됩니다. 원가보다 떨어져야 돼요. 원가보다 떨어졌을 때 평가 손실이 간다. 여기서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것은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부대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재고자산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것은요. 1번. 후입선출법은 물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하에서 회사의 경영진이 재고자산 매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으로 단기 수익을 증가시키는 이익 조작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후입선출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익 손익의 조작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 후입선출법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단기 매입보다 판매량이 더 늘어나잖아요. 매입량보다. 그러면은 이때는 재고청산, 후입선출 재고청산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누렸던 적게 이익을 내려고 했던 후입선출법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후입선출법이 매입량을 판매량보다 늘려보잖아요. 많이 늘려버리면 그 다음에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이익을 더 낮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매입량을 늘리느냐 줄였느냐에 가지고 이익을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2번, 인플레이션 하에서 후입선수를 적용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자산이 공정가치와 큰 차이가 있어서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 경제 의사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후입선수법은 뒤부터 빼요. 뒤부터 빼. 그러면 옛날 거를 재고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예전 자산으로 기록되는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선입선수법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기말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와 유사한, 그렇죠. 예전 거가 팔리고 최근 거가 남아있는 게 선입선수법이죠. 그러니까 현행 원가를 반영한다. 네 번째, 성격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은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법을 적용하되고 성격과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은 서로 다른 단위 원가를 그렇죠. 성격과 용도가 유사하냐 다르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성격과 용도가 유사하다는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자, 다섯 번째, 개별법은 원가 흐름과 실제 물량 흐름이 일치하므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실제 수익에 실제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문제죠. 이익 조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개별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게 똑같은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1월 1일 날, 3월 10일 날, 5월 10일 날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100원에 들어왔고 물가가 막 오르더니 120원에 들어왔고 150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6월 10일 날 파는데 100개를 팔았고요. 판매 가격 한 개당 200원씩 팔았다. 원가는 뭐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가 물어볼 거니까 내가 100원에 한 거냐 이거 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걸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팔면 이익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요걸 팔았다고 얼마든지 바꾸는 게 가능한 게 개별법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동종의 서로 교환 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쓰면 안 돼요, 시장. 왜냐면 그러면 이익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요거지만 가격표를 여기 붙은 걸 여기다 띄고 이걸 팔았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별법을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자, 볼까요? 자, 5번이 미래는 상품을 매입원가 20%를 가산해서 판매하고 있고 실제 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을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미래가 재고자산의 원가름의 가정으로 평균법을 적용한다면 자, 여러분 실지 재고조사법 그러니까 실사법의 평균법을 적용한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총평균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만약에 계속기록법에다가 평균법을 적용하면 이걸 뭐라고 하고 이동평균법이라고 하죠. 총평균법은 평균을 한 번만 내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걸 평균을 한 번만 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매출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그동안 샀던 거 다 평균 내볼까요? 전체 단위당 원가 한 번만 평균 내는 거 토탈 한 번만. 기초재고 2,000개 200원. 매입한 것만 다 도와세요, 여러분. 평균하니까 매입한 거. 그리고 매입한 거 2,000개 200원 또. 2월 7일자, 5월 15일자 2,000개에 300원. 그리고 매출은 놔두고 기말에 매입한 거 2,000개 400원. 그렇죠? 계산하면은 이거 얼마 나와요? 220만 원 나오죠? 그래서 2 하니까 얼마? 8,000개입니다. 그럼 한 개당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275원이 나옵니다. 275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그랬죠? 5,000개 팔았네. 자, 매출액은 5,000개 팔았고 한 개당 275원에다가 이익 몇 프로 붙인다고요? 20% 곱하기 1.2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1.2 330원. 그래서 금액은 얼마? 165만원. 그래서 매출액은 165만원의 매출액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자, 그 다음에 6번. 자, 다음은 현대유통의 2015년도 상품 관련된 자료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이 129만원, 단기상품 매입액이 108만원. 자, 그 다음에 취득원가 기초하에 결정한 기말상품 취득원가 기준으로 자, 거기 84만원입니다.
현대유통은 2015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진부화되었다고 판단해서 저가법을 적용하자고 합니다. 기말 상품의 예상 판매 가격은 여러분 75만 원이고 판매 시점까지 소요될 예상 판매 비용이 3만 5천 원입니다. 이 경우 현대유통의 2015년 상품의 매출원가는 얼마냐? 단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을 합니다. 이거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거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보니까 기초가 129만 원, 매입이 108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말상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1209만 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말 거는 기말 상품인데 그게 이 84만 원이고 예상 판매 가격이 저가법을 적용해서 예상 판매 가격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기말이 자 판매 75만 원이고 판매 시까지 초과 소요될 부분이라는 게 3만 5천 원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75만 원에서 3만 5천 원 빼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71만 5천 원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말 상품이 지금 보니까 취득 원가 기초에서 84만 원인데 실제 팔려 나갈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75만 천 원이라는 건 순실현 가능 가치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재고자산에 뭐가 돼요?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아까 84만 원에서 71만 원 빼니까 얼마? 12만 5천 원이 평가 손실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가 돼요? 매출원가 얼마? 이게 전체 84만 원이니까 1125만 원, 112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매출원가 얼마냐? 단 재고 감모는 발생하지 않고 재고 평가 손실도 매출원가에 집어넣으래요. 평가 손실 매출원가 요거까지 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1125만에 15천 원 얼마가 돼요? 1137만 5천 원 이게 바로 매출원가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얼마? 1번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